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공부할 내용은 74에서 75차시입니다. 참고로 73차시는 세계사 파트라 아예 시험에 안 낸다고 그랬죠? 그래서 73차시는 과감하게 다 건너뛰세요. 자, 74에서 75차시 일제가 침략전쟁에 한국인을 동원하다. 이 부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 시간 공부한 내용 진단평가 문제 풀어볼게요. 일제는 침략전쟁을 확대하면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라는 의미. 이거 앞에 시험에 안 내기란 부분 있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그래서 이거 언제 배웠지 할 수 있는데, 그냥 할게요, 여기서. 자, 일본이 침략전쟁 확대하면서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라는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 당시에 자기네 나라, 일본이 안쪽에 있고, 조선은 그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일본은 안쪽에 있는 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자기들 내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지, 안쪽 땅인 일본과 조선은 하나다. 그래서 이거를 내선일체라고 그래요. 이때 내는 안쪽에 있는 나라 일본을 말하고요. 선은 한국을 말해요. 한국, 조선. 자, 그래서 내선일체라는 표현을 또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이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의 목적이 대동아 신질서 건설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자, 이 전쟁은요, 일본이 미국과 싸운 전쟁이죠. 태평양 전쟁입니다. 자, 일본이 태평양에서 미국과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미국의 하와이 섬의 진주만이라는 곳을 급습을 하면서 태평양 지역 전역에서 미국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말했던 이 대동아 신질서는 뭐냐면요. 동아시아가 하나의, 그러니까 지역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거대한 이 동아시아 지역을 위해서, 아시아를 위해서 자신들이 싸운다. 그 신질서를 자신들이 만들겠다라는 얘기인데요. 뭐 이렇게 선전했지만 실제로는 일본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공격하고 착취했죠. 식민 지배하고요. 자, 학습 목표 보겠습니다.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우리 민족에 대한 통제와 경제적 수탈을 강화했음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는 2차 시에서는 일본이 침략 전쟁을 점차 확대하는 과정과 그에 맞춰서 우리 민족을 통제하고 수탈하는 내용을 공부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정리. 첫 번째는 일본의 대륙 침략입니다. 자, 일본은요, 1929년 전 세계가 경제가 되게 어려워지는데 그 사건을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자, 공황이라는 건요, 영어로 하면 패닉이에요, 패닉. 경제가 완전 패닉 상태가 된 거예요.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그래서 이 그레이트 패닉이라고 하는 이 대공황은 미국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 자본주의 국가들한테 엄청난 경제적 타격을 줘요. 그래서 일본도 경제 위기가 아주 심해집니다. 자, 그리하여 일본은 이러한 경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식민지를 더 확보하는 거, 대륙을 침략하는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이 없어, 돈이 부족하고 지금 집안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근데 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어, 남의 집을 터는 거죠. 남의 집을 가서 터들어가가지고 남의 집에 어떤 돈을 빼앗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본은 침략을 합니다. 만주사변을 일으키고요. 만주국을 수립해요. 자, 만주사변은 뭐냐면 그야말로 일본이 만주 지역을 공격한 거예요. 이게 1931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서 만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좀 묘한 겁니다. 교과서 211쪽을 볼게요. 211쪽이, 잠깐만요. 이거 교과서 다른 거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잠시만요. 자, 3-5 교과서가 어디 있더라? 네. 여기 있네요. 네, 211쪽 볼게요. 네, 만주국이라고 되어 있죠. 일제가 만주 일대를 중국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국을 세운다는 구실로 만든 나라입니다. 자, 이건 자세히 보시면 일본이 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나서 자신들이 여기를 식민지로 만든다거나 아니면 그냥 점령하고 있으면 전 세계 여러 나라들이 야, 일본 니네 왜 거기 만주 왜 가 있어? 너 중국 침략하려고 그러지?
중국 니네가 먹으려고 그러지. 그러면 다른 나라들이 이렇게 압박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걸 피하기 위해서 일종의 쇼를 하는 거예요. 마치 만주 지역에 있는 만주족들이 중국으로부터 분리하여서 독립국가를 만든 것처럼 꾸민 거죠. 그러니까 만주국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지만 실제로 뒤에 보면 그냥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가 된 거예요. 근데 일본이 이거를 만주국이라는 일종의 가짜 나라를 만들어가지고 그럴듯하게 꾸민 거죠. 그래서 이 아래 내용을 보시면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였던 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제 푸이는 더 이상 청나라가 망했으니까 황제가 아니었는데 이 사람을 꿰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만주족들의 황제 시켜줄게 해가지고 이 사람 꼬셔가지고 만주국 우두머리로 만들고요. 실제 만주국의 실권은 일본 관동군 사령관, 일본 군인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 푸이는요, 이용당하다가 나중에 중국이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공산화된 다음에 그 공산당한테 푸이는 어, 일종의 그 뭐랄까요, 벌을 받게 돼요. 예, 여러 가지 벌을 받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본에 협조했다 이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다룬 영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가 있어요.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인데 진짜 명화예요, 명화. 아주 잘 만든 작품이고 길지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두어 번 정도 봤었는데 굉장히 훌륭한 영화입니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 혹시 영화 관심 많은 사람들은 보시면 이 만주국가 저 푸이의 기구한 운명에 대한 영화예요. 자, 그다음 조선공업화 정책으로 넘어갈게요. 자, 일본은요, 일본과 한국 그리고 새로 점령한 이 만주 이 세 지역을 경제 블록으로 만듭니다. 쉽게 말해서 경제가 어려우니까 이 지역을 묶어서 경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만주는 농업 원료 지대로서 활용을 하고요. 한국은 이러한 농업 원료 등을 이용해서 중화학 공업 지대로 설정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국을 중화학 공업 위주로 발전시킨 것은 일본의 필요에 의한 거죠.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화학 공업이 많이 필요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중화학 공업을 발전시킨 거예요. 자, 내용을 보시면 이 조선공업화 정책은요. 우리 한반도에서 북부 지방이 자원이 풍부해요. 이건 안 적어도 돼요. 석탄과 철 등이 풍부하죠. 자, 그러니까 북부 지방에는 발전소를 만들고요. 군수 관련 산업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즉, 우리 한반도 북부 지역에 발전소 만들고 군수 관련, 즉 군대에서 필요한 물자를 생산하는 공장을 많이 만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남면 북양이라는 정책을 실시해요. 자, 요거 의미 아셔야 되는데요. 한반도의 남부에는 면, 면, 면화를 재배를 많이 하고요. 북부에는 양을 많이 재배합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교과서 211쪽을 보시면 농촌에서 공업 원료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남부지방의 농민에겐 면화를 재배하도록 강요합니다. 그리고 북부지방 농민에겐 양을 기르도록 강요하는데요. 자, 면화라는 것은 옷을 만들고 어떤 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하잖아요.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군인들이 입고 있는 옷, 군인들이 이용하는 장비들은 많은 군대 물자의 이 면이 필요합니다. 자, 그럼 양은 뭘까요? 양은 물론 고기도 먹지만요. 양털, 양털도 겨울철에 입는 뭐 군복이라든지 그런 거에 어떤 안에 들어가는 그 보충제로 그 방한제로서 사용되는 게 털이고요. 또 하나는 양이 그 기름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양의 기름을 이용해서 비누도 만들고 공업 제품을 생산했대요. 그래서 북부지방한테는 양을 많이 기르도록 강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부지방은 면화, 북부지방은 양을 기르는 남면 북양 정책 일제가 강요했던 겁니다. 자, 공업 제품 원료 생산을 위해서 남부지방엔 면화, 남면, 북부지방엔 양, 음매하는 그 양, 북양. 자, 그다음 병참 기지화 정책입니다. 자, 여러분 병참 기지라는 것은요. 병참은 군대의 창고 같은 거예요. 즉 군대의 창고가 되는 기지를 만드는 정책. 자, 이것은 달리 얘기하면 우리 한반도를 일본의 대륙 침략과 전쟁 수행을 위한 군대 물자를 생산하고 뭐 보관하고 그리고 유통하는 즉 군대의 그 물자를 만들고 보관하는 기지처럼 만든 거예요. 자, 배경을 볼게요. 일제 중일 전쟁. 자, 연도 적어주세요. 일본이 본격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는 게 1937년입니다. 이미 만주 지역은 일본이 장악하고 있고요. 자, 이 중일 전쟁 이후부터 많은 것이 바뀌어요. 많은 것이 바뀌고 식민지 정책도 바뀌어요.
자, 일제히 중일전쟁 이후에 침략 전쟁이 확대가 되는데요. 이때부터 많은 물자와 인력 공급을 위해서 우리나라를 쥐어짜는 겁니다. 자, 공업 구조가 변화돼요. 우리나라는 이제 군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생산하는 산업, 즉 중화학공업이죠. 중화학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자, 교과서 자료들을 쭉 볼게요. 211페이지와 214페이지입니다. 자, 211쪽 일제의 병참 기지화 정책을 볼게요. 흥남 질소 비료 공장이다라고 해서 함경남도 함흥에 거대한 비료 그리고 화약 공장이 만들어져요. 이것은 일제의 식민지 공업화 정책에 따른 거고요. 여기 보시면 규모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1940년대인데 보세요. 공장도 어마어마하고요. 이 주변의 집들 보세요. 여기 이제 노동자들이 사는 곳이겠죠? 자, 이렇게 큰 공장이 우리나라 무슨 뭐 한국인들의 어떤 필요나 한국인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겠죠. 자, 이건 전부 다 일제가 필요해서 또 일제의 어떤 침략 전쟁에 필요한 원료들을 생산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오른쪽 농촌 부녀자들의 목화 고르기 작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나라 남부지방의 농촌 면화재배를 강요했는데요. 그 목적은 서구 열강의 보호무역으로부터 일본이 자국의 방직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서양의 어떤 그 이 목화를 가지고서 만드는 그 옷감 만드는 거, 의류 만드는 거 이런 산업에 있어서 서양한테 밀리지 않기 위해서 값싼 원료를 한반도에서 생산하기 위해 이렇게 남면 그리고 북양 정책을 실시했던 거죠. 자, 습지로 돌아와서 214페이지에 또 자료가 하나 더 있어요. 자, 214페이지 요거 자료 2번 봐야겠네요. 남북한 지역 공업 생산액 비율 1940년. 자, 여기 보시면요. 남한 지역과 북한 지역이요. 산업별로 차이가 굉장히 커요. 자, 일단 여기 이 앞에 5가지 산업은 남한 지역에서 많이 하죠. 예, 근데 뒤에 4가지 산업은 북한 지역이에요. 근데 보면은 앞에 5가지는 좀 경공업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이 뒤에 4가지는 중화학공업이에요. 그래서 중화학공업 비중이 이 북부 지역이 압도적으로 높다. 즉, 일제는 지하자원이 풍부한 이 북한 지역의 중화학공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독립을 맞이하고 광복을 맞이하고 나서 처음에는 북한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 여건이 좋았어요. 왜냐면 북한에는 이런 큰 공장이나 발전소 이런 것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가 광복한 이후에 북한과 남한이 이제 분단되는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 계속 한 70년대 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경제적으로 남한보다 앞서 나가요. 그것은 일제강점기부터 이렇게 북한 지역의 중화공업 그리고 뭐 발전소 이런 것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학습지 일단 돌아와서 국가총동원 체제인데요. 여기부터는 연도를 잘 외우셔야 됩니다. 연도를 잘 외워야 시험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국가총동원 체제, 국가총동원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일제 침략 전쟁 확대, 중일전쟁 37년에 일어납니다. 자, 연도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여기는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한국에 적용을 했어요. 1938년입니다. 즉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1년 지나서 국가의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는 법을 38년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과 물자 수탈을 강화합니다. 214페이지 자료 1번을 볼게요. 자, 국가총동원법 1938년 내용 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하이라이트 친 거 한번 하이라이트 해보세요. 자, 국가총동원이란 전시 또는 전시 준할 경우도 포함해서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운용하는 것이다. 사람의 노동력을 증발할 수 있다. 징용. 그리고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 처분, 사용, 소비, 소지 및 이동에 관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즉, 한국 사람들 인력도 동원하고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물자를 전쟁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그냥 마음대로 동원하겠다. 그게 국가총동원법이에요. 그리고 명령 어기지 마라. 지금은 전쟁이다. 위기다. 이런 거죠. 자, 이렇게 국가총동원법이 38년에 만들어진 이후로 인적, 물적 수탈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는데요. 요거 한번 쭉 보겠습니다. 자, 인적 수탈 먼저 볼게요.
전투병력, 군인 필요하겠죠. 자, 1938년 일제는 지원병제를 통해서 일본이 그래도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즉 일본에 충성하는 사람들 위주로 지원병을 받아요. 자, 그리고 1943년에는요, 한국인 학생들 학도 지원병을 받아요. 즉 어린 학생들 중에서도 일본에 충성하고 일본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학도 지원병으로 전쟁에 동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본이 그래도 이 단계까지만 해도 일반적인 한국인을 군대에 데려가는 건 조금 꺼려 했어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이 혹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한국인들에게 무기를 쥐어주거나 아니면 그 군대에 어쨌든 같이 데리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부담스럽죠. 한국인 중에서 진짜 나쁜 마음 품고 무기를 이용해가지고 뭐 이렇게 일본군을 공격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원병제만 했었는데 일본도 전쟁에서 다급해져요. 미국하고 전쟁이 점점 어려워지고 막바지로 치닫자 1944년에는 징병, 그냥 끌고 가는 거예요. 한국인 남성들을 강제로 군대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꼭 총을 쥐어주진 않더라도 군대 데려가서 일시키거나 이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군대에도 꼭 전투병력 말고도 일시킬 게 있잖아요. 자, 이렇게 지원병제에서 학도지원병 그리고 징병제로 변해갑니다. 연도 잘 체크하시고 노동력으로 갈게요. 국민징용령이라고 해서 1939년 우리 한국인의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1944년에는 전쟁 막바지로 하니까 다급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노동력을 막 동원하기 위해서 여자 정신근로령이라는 걸 내려요. 자, 여자 정신근로령은요, 여자들 공장 내려가서 일 시키는 거예요. 자, 교과서 211페이지와 212페이지의 자료를 보겠습니다. 자, 211페이지에 있는 자료, 징용고지서를 볼까요? 자, 징용고지서를 만약에 받았다, 이러면 눈앞이 깜깜해지겠죠. 자,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을 데려가겠다. 전쟁 수행을 위해서 노동력을 징발하겠다, 이겁니다. 그 왼쪽에 보시면요. 일제가 침략 전쟁을 확대하면서 한국인들 탄광, 군수품 공장, 비행장 공사장 등 노동 현장으로 한국인들을 동원했어요. 이게 징용입니다. 이러한 징용을 잘 또 나타낸 그 영화가 군함도죠. 군함도가 그 하시마섬에 탄광 노동자로 끌려갔던 한국인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죠. 거기 보면 정말 비인간적인 그리고 또 가장 위험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든 일을 한국인들이 맡아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특히 일본은 군수품 공장이나 비행장 공사장에서 보안 유지가 필요한 업무에 한국인을 동원했을 경우 공사가 끝나고 나서 한국인을 집단으로 죽여서 매장하기도 했어요. 즉, 일본이 비행장을 만들었다. 무기 만드는 공장을 만들었다. 근데 이게 밖으로 나가면 적에게, 그 당시 미국이었겠죠. 적에게 그 발각되면 곤란하다. 이런 경우에는 공사에 동원됐던 한국인들이 공사 관련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공사 끝나고 난 다음에 죽여서 매장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몇 페이지죠? 예, 212쪽에도 자료 볼게요. 자, 건설 현장에 강제 동원된 한국인들의 모습이에요. 자, 네. 그리고 학습지 돌아와서 여성 인적 수탈 관련해서 여성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자, 여러분, 일본군 위안부는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돼 있어요.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하는 이유는요. 인용한다는 말이에요. 인용한다는 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따옴표 하는 이유는요. 일본군 위안부라는 말은 어, 위안을 주는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위안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즉 그 편안함을 주는 거 컴포트란 말이에요. 컴포트. 근데 이게 일본 애들이 만든 말이에요. 일본 군에서 사용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위안을 주는 여성, 이것은 일본이 했던 이 끔찍한 전쟁 범죄, 여성에 대한 그 전쟁 범죄를 표현하는 말로 적절치 않죠. 그런데 이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 생각이야, 나의 언어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이른바 일본 애들이 말했던 그 위안부, 요걸 강조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읽을 때는 일본군 뭐 하고 이른바 위안부, 일본 애들이 말하는 그 위안부. 하지만 나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작은 따옴표를 쓰는 거니까요. 여러분도 위안부라는 용어를 글로 사용할 때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해서 일본군 위안부라고 하시는 게 맞습니다. 참고로 국제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이제 국제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보통은 이제 일본군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런데 그 섹슈얼 슬레이버리라고 하는 성노예라는 표현이 사실 지금도 생존해 있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는 좀 상처가 되는 표현, 그리고 굉장히 거북한 표현, 성노예라는 표현이 그렇게 좀 피해자들에게는 가슴 아픈 표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적으로는 일본군 위안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이 이루어졌던 시기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자, 그리고 물적 수탈이에요. 중요산업통제법이라고 해서 일본은 우리나라 경제를, 한국 경제를 통제합니다. 지하자원을 약탈하고요. 새로운 세금을 징수해요. 위문, 금품 모금하고요. 국방 헌금 등을 강요합니다. 자, 그리고 공출제도라는 것을 하는데요. 자, 공출제도 빈칸 채워주세요. 금속류, 미국 등을 수탈했는데요. 자, 212쪽에서 볼게요. 공출은 뭐냐면요. 국가가 필요로 하는 물질을 국가가 가져가는 거예요. 차출해 가는 것, 걷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 사진에 보면은 놋그릇이 잔뜩 있죠. 자, 놋그릇 강제 공출이라고 해서요. 일제는 각종 금속 제품을 빼앗아 갔습니다. 자, 이렇게 금속 제품을 빼앗아 가는 이유는요. 일본이 전쟁을 수행하려면 무기 만들어야 되잖아요. 금속이 많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이 금속을요. 뭐 온갖 것 다 뺏어가고 막 숟가락까지 뺏어가고요. 나중에 그 제사 지내는 그 제사 그릇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자, 당연히 한국인도 불만이 많겠죠. 자, 일본은 이렇게 금속 물자를 뺏어가고 대신 사기 그릇을 지급합니다. 근데 이 사기 그릇에 보시면 공출 보국, 공출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자, 나라를 보호하자. 이때 나라는 일본을 말하죠. 자, 그러면서 이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이 바로 하늘에는 비행기, 전투기, 바닷속에는 어뢰, 잠수하면서 발생하는 그 어뢰 있죠? 자, 그거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공출된 물자 가지고서 전쟁 물자, 무기를 생산했어요.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그게 공출입니다. 근데 금속만 공출한 게 아니고 쌀도 공출했어요. 즉, 쌀도 뺏어갔단 말이죠. 자, 군량 확보를 위해서요. 산미 증식 계획이 다시 시작됩니다. 1920년대 진행했던 산미 증식 계획 중단됐었는데요. 일본이 1938년에 다시 산미 증식 계획을 한국에서 실행을 해요. 쌀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군량미가 부족해서. 자, 그리고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배급이라는 것은 소비량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밥도 마음대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일본이 딱 나눠줘요. 굶어 죽지 않을 정도만. 그게 식량 배급제입니다. 교과서 212페이지 자료를 볼게요. 자, 당시에 공출과 배급으로 인한 일상적 궁핍을 보여주는 자료인데요. 신고산 타령을 개작한 화물차 가는 소리라는 작품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원병 보낸 어머니, 자식이 지원병으로 간 거예요. 학도 지원병으로 갔나 봐요. 배급이 적어서 콩 깨묵 먹으면서 사는 누나, 정신대 보낸 어머니 딸, 그러니까 여성이 이제 노동 현장으로 끌려간 거죠. 풀만 씹어 먹은 어미소, 소도 먹을 게 없어. 금부치, 쇠부치, 밥그릇 다 긁어갔어요. 공출이죠. 자, 그리고 남편이 공장 노동자였던 그 아내의 증언이에요. 이름 석자를 잃었대요. 야, 이거는 신고단 타령 마지막이네. 이름 석자를 잃었다는 건 그 당시에 이제 강제로 개명을 시켰죠. 일본식으로 창씨 개명 그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 자료, 놋그릇을 전부 갖다 바쳐야 했습니다. 숟가락이라도 남겨두면 아이들 퇴학시킨다고 겁을 줬어요. 배급을 한 달치 타오면 15일밖에 못 먹었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자, 아래 자료를 보시면요. 많은 한국인이 징병징용으로 끌려갔고요. 금속 제품 강제로 일제가 걷어갔고요. 농작물도 싼 값에 뺏어갔어요. 식량 배급제를 실시해서 식량을 통제했고요. 사람들은 항상 배고픔에 시달렸어요. 자, 그리고 오른쪽 자료요. 물자 배급 통장, 그다음 미국 자료. 자, 이게 그 배급에 사용됐던 어떤 그런 자료고요. 학습지 돌아올게요. 민족 말살 통치입니다. 자, 일제가 1929년 대공황 이후 침략 전쟁을 확대하죠. 그래서 위에서 배운 바와 같이 만주사변, 만주국수입, 그리고
37년부터는 중일전쟁이 일어났죠. 일본이 계속 전쟁을 확대해 가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고 일본 국왕을 숭배하기 위한 사상을 일제가 한국인에게 주입합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는요. 여러분, 일본은 지금 전쟁이에요, 전쟁. 중국과 전쟁하고 있고 나중에 미국하고 전쟁하죠. 근데 전쟁이 한국인들을 동원하는 데 있어서 사실 한국인들이 독립운동도 하고 민족의식도 강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들을 진짜 일본 편으로 만들고 전쟁에 동원하려면 한국인이라고 하는 그 민족성 자체를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일제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쉽게 말해서 한국인들을 세뇌를 시킨 거죠. 한국인들을 완전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한 것을 황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교과서 213쪽을 볼게요. 자, 여러분, 황국 신민이라는 것은 황국은 일본이 자기 일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일왕이 통치하는 국가. 자, 그 황국의 신민, 신하된 백성이 되겠다. 그 일본의 신하가 되겠다라는 서사, 맹세를 외우게 했어요. 여기 보시면 교사가 있고요. 꼬맹이들, 뭐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꼬맹이들이 지금 머리에 띠를 둘렀는데 가운데는 일장기, 일본 국기가 있고요. 손을 이렇게 단전에 모으고요. 공손하게. 그리고 뭘 외우고 있어요. 자, 이들이 외우고 있는 건 바로 한국신민서사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대일본 제국의 신하다. 마음을 아파여 천황폐에게 충의를 다할 것이다. 인고 단련하여 훌륭하고 강한 국민이 되겠다라고 일본 일왕한테 충성을 다짐하고 있는 거. 그게 한국신민서사예요. 이거 강제로 암기해야 돼요. 암기 못하면은 실에 안 보냅니다. 당연히 일본말로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궁성요배 조선신궁. 자, 이건 뭐냐면 아침마다 궁성을 요배합시다. 이게 뭐냐? 바로 일본 일왕이 살고 있는 궁성. 동쪽에 있겠죠? 그 동쪽을 향해서 요배. 여러분, 나 허리가 너무 아파. 무슨 통이 있다고 그래요? 요통. 그죠? 허리가 요거든요. 요배는 허리를 숙여서 하는 인사예요. 그래서 일본 국왕이 살고 있는 궁성을 향해서 허리를 숙여가지고 한국인한테 인사를 강요한 거죠. 자, 그리고 서울 남산에 조선 신궁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물론 철거되고 없어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음, 조선 신궁. 이거 완전 일본의 그 신사 들어가는 입구잖아요.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한국인들한테 여기 올라가서 신사 참배하라라고 강요한 거죠. 그럼 신사가 대체 뭐냐? 이거는 일본의 고유 종교인 신토라는 건데요. 이 신토에 일본 국왕, 일왕 숭배 사상이 결합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토에 가서 절을 하는 건 일본 국왕을 숭배하는 것과 다름없는 거죠. 네.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지금까지 본 것이 바로 한국신민화 정책입니다. 한국신민화 정책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선일체를 강조해요. 아까 2년차 진단평가에서 풀었죠? 내는 안쪽에 있는 나라, 일본, 선은 조선, 한국입니다. 자, 내선일체라는 건 일본과 조선이 원래 하나다. 일본과 조선은 원래 한 몸이다. 그리고 한국신민서사를 암송하게 해요. 이거 아까 봤죠? 한국신민서사 암송하는 거. 우리는 대일본 제국 신민입니다. 이렇게 학생들한테 강제로 암송하도록 강요했어요. 자, 그리고 신사를 참배하게 했고요. 일본 일왕이사는 궁성을 향해 허리 숙여 절을 하게 했어요. 자, 그리고 우리말, 우리 역사 교육 금지시켰습니다. 그리고 교육 관련해서 하나 더 적어주세요. 국민학교. 1941년에는 국민학교, 보통 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꿔요. 그래서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그 학교급을 국민학교라고 부르는데 뭐 이름 자체가 무슨 문제냐? 국민이면 그냥 피플 아니냐? 근데 이 국민이요, 한국 시민의 줄임말이에요. 한국 시민. 그런데 선생님은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국민학교를 졸업했어요. 선생님은 국민학교를 졸업한 세대입니다. 선생님이 졸업했을 때까지만 해도 초등학교라는 말이 없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중학교에 갔을 땐가? 그때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바꾼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되게 어색하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니, 국민학교를 뭐하러 초등학교로 바꾸냐? 근데 바꾸는 이유가 뭐였냐? 바로 국민학교라는 이름이 계속 41년에 바뀌고 나서 90년대까지 남아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역사를 바로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거 국민, 한국 시민의 줄임말인데 일제 잔재를 왜 우리가 쓰고 있냐? 그래서 바꾸자 해서 초등학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한 겁니다. 초딩이란 말도 초등학교가 만들어지고 생긴 거니까 만약 이거 안 바꿨으면은 초딩이란 말이 없었겠죠. 국딩이라고 했겠네, 국딩. 그죠? 자, 어쨌든 우리말, 우리 역사 교육 금지시키고 41년에 보통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꿉니다. 자, 그리고 일본식 성명을 강요하는데요. 1939년 창씨개명이라고 불리는 일본식 성명을 강요해요. 자, 창씨라는 건 씨를 새로 만들어요. 그리고 개명, 이름을 바꿔요. 요거는 예를 들면 송영찬이다 이름이. 그러면 영찬은 써요. 이름을 그대로 쓰는데 이건 일본식으로 바꾸는 거죠. 일본식 발음으로. 자, 그다음 송은 이제 한국식 성, 한 글자 요거는 안 씁니다. 대신 성을 새로 만들어요. 보통 두 글자로 만들어요. 그래서 뭐 땡땡 영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산전 영찬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일본식으로 부르는 거죠. 자, 214페이지 자료 3번을 볼게요. 일본식 성명을 강요한다라고 해서 창시하지 않은 사람은 자녀의 학교 입학 진학 다 안 돼. 그리고 학교 차원에서 창시 개명 만약에 거부해? 그러면 한 학교 폐교시켜버릴 거야. 행정기관에서 창시 안 한 애들은 민원사무 취급하지 마. 창시 안 한 사람 먼저 징용으로 끌고 간다. 그리고 너네 배급도 안 줄 거야. 그러니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창씨 개명은요, 그 당시에 뭐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어요. 거의 뭐 90%? 뭐 그 정도 사람들이 창씨 개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창씨 개명을 했다라고 해서 창씨 개명을 했다라고 해서 뭐 친일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 학습지로 돌아올게요. 자, 이러한 창씨 개명 1939년부터 이루어졌고요. 자, 그리고 1940년에는 한글 신문을 완전히 폐간시킵니다.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 동아. 한글 신문이죠? 폐간시켜버려요. 적어주세요. 조선, 동아. 조선, 동아 같은 신문이 일제 문화 통치기에 1920년에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신문들 40년 되면 다 폐간돼 버려요. 조선, 동아일보. 자, 그리고 친일파를 적극 활용합니다. 자, 친일파들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한국인들을 완전히 민족 말살, 한국 시민화 해야 돼요. 그래서 자본가, 돈 있는 사람들, 교육자, 종교인, 언론인, 예술가 등을 동원해가지고 침략전쟁, 오타야 이거. 부응이어야겠죠. 침략전쟁에 부응하고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활동을 하게 합니다. 자, 213쪽 자료 볼까요? 자, 일제 침략전쟁에 협력한 사람들이에요. 여기 보시면요. 박흥식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일제강점기 때 화신백화점이라고 하는 백화점 운영하던 사장이에요. 자, 박흥식은 돈이 많았겠죠? 이러한 친일 자본가들은 국방헌금을 냅니다. 국방헌금은 쉽게 말해서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해서 일본군에 돈을 내는 겁니다. 자, 근데 돈으로 내는 방식도 있지만 이렇게 비행기나 무기를 구입해서 일제한테 갖다 바쳐요. 자, 그래서 박흥식이 일제에 헌납한 비행기를 보면 조선에서 헌납했다라는 거 이렇게 한자로 써 있죠, 조선. 그리고 그 무기들은 침략 전쟁에 쓰였습니다. 학도병 지원을 권유한 최남선, 이광수, 최린 이런 사람들 우리 타협적인 민족주의자들, 자치론 주장했던 사람들이었죠. 자치론과 참정권 운동 등을 주장했고 나중에 노골적으로 친일을 하는데 이 최남선은 문학인으로서 되게 뛰어난 사람이죠. 글솜씨는 뛰어난데요. 그 글솜씨 가지고서 침략전쟁을 찬양하고요. 학도병 지원을 권유했어요. 그래서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학도여, 성스러운 전쟁에 나서라. 보람있게 죽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정말 이걸 보면은 진짜 이런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이건 뭐 변명이 여지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친일했다? 이게 살기 위해서 친일한 사람이 한 행위로 보입니까? 그래서 명백한 이러한 증거를 남겼으니까 진짜 빼도 박도 못하는 이건 친일파예요. 민족 반역행위고요. 본인부터 뭐 그게 성스러운 전쟁이랑 본인이 가서 죽으면 되잖아요. 보람있게 본인 먼저 죽고 본인 자식 먼저 보내면 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 특징이 뭐냐? 절대로 본인이나 본인 자식은 이런 곳에 가지 않죠. 위험한 곳은 가지 않아요. 자, 그 다음 김지창이라고 하는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요, 우리 고장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이 사람 충청도 출신이에요.
이 사람은 일제 침략 전쟁을 미화한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요. 이 왼쪽에 보이면 총호병사, 뭐 군인 그린 게 뭐가 문제냐라고 하겠지만 김기창은 이렇게 그 쉽게 말해서 침략 전쟁을 하는 일본군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그림을 그렸고요. 그러한 일본군과 그런 병사를 약간 미화하는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미술을 통해서, 그리고 미술뿐만 아니라 문학을 통해서, 연극을 통해서, 영화를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이러한 친일파들에 대해 조사를 하다 보면, 와, 이 사람도 친일파야? 와, 이 사람? 나 이 사람 노래 좋아했는데, 나 이 사람 작품 좋아했는데? 친일파. 이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극손들은 또, 아니다. 우리 할아버지, 우리, 음, 아버지 친일파 아니다. 라고 물론 얘기하죠. 그거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다. 오해가 있었던 거다. 자, 오른쪽에 자료학습 문제를 풀겠습니다. 국가총동원법이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일본이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합니다. 자, 빈칸에 국가총동원법 적어주시고요. 한반도 전쟁 동원할 수 있는 인력과 자원을 수탈하는 데 목적이 있었던 거죠. 국가총동원법 1938년. 자, 연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요 시기에 그 여러 가지 연도 나오는 거 순서대로. 자, 2번. 민족 말살 통치. 우리는 한국 시민이며 충성으로 군국에 보답하자. 우리 한국 시민은 신의 협력하여 단결을 굳게 하자. 한국 시민은 어쩌고 저쩌고. 자, 이거는 한국인의 민족 정신을 말살하여 철저히 일본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침략 전쟁에 쉽게 동원하려고 했던 거. 이러한 일제의 정책을 무슨 정책이라고 그래요? 민족 말살 정책이죠. 자, 민족 말살 정책과 관련해 위에 나온 것은 한국 시민 서사인데요. 아까 본 것과 조금 내용이 다르죠. 아까 본 거는 어린 나이, 아동용이고, 이건 조금 큰 학생들 외우는 그런 버전이에요. 자, 그래서 민족 말살 통치, 민족 말살 정책, 민족 말살 정책. 음, 그래서 네네네. 어, 넘길게요. 근데 이게 사실 음, 한국 식민화 정책을 해도 돼요. 이거는 한국 식민화 정책이 들어가도 되고 민족 말살 정책이 들어가도 돼요. 근데 보통 민족 말살 통치라고 하니까 한국 식민화 정책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근데 같은 거예요, 같은 거. 네, 같은 거니까 넘어갈게요. 자, 215페이지 자료 좀 보겠습니다. 교과서 215쪽으로 갈게요. 자, 식민지 피해사가 배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징용과 징병. 일본이 우리 한국인들을 노동, 그리고, 노동 현장, 그리고 군대로 끌고 갔어요. 여기 보시면 징용자 명부. 이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정말 참혹하게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이 강제 동원된 사람들, 노동 현장에 동원된 사람들이 700만 명이 넘어요, 누적인원이. 병력 동원한 건 60여만 명 정도고요. 이렇게 강제 동원된 사람이 800만에 육박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음, 죽은 사람도 많고 살아 있었는데 되게 이제 불우하고 그다음 그 후유증에 시달려서 살았던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생존에 있는 사람도 어,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거의 극소수고요. 자, 이런 사람들이 일본의 식민지 피해에 대해서 사과해라, 배상하라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응하지 않고 있죠. 그리고 오히려 그 우리 법원에서 이 피해 사과와 배상에 대한 어떤 판결을 내리니까 일본이 거기에 이제 발끈해가지고 경제적인 보복을 했죠. 그러면서 왜 우리 노재팬 기억나요? 그 노재팬 했던 이유가 바로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이제 그 경제적으로 먼저 보복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어떤 배상 결정을 내리니까 일본이 거기 발끈해가지고 먼저 경제적으로 보복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럼 우리 일본 제품 안 쓴다 해서 노재팬 했던 거예요. 일본군 위안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에 관여했음을 보여주는 문서도 등장했고요. 또 살아있는 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본은 위안부는 없었다. 위안부 피해자 한국인들 다 거짓말쟁이다. 그러면서 실체 자체도 인정하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당연히 배상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이렇게 기금을 만들어가지고 뭐 이렇게
뭐라고 하냐, 일종의 위안부 피해자 관련된 어떤 그 인도적 차원에서 무슨 기금을 마련한다고 해가지고 돈을 일본이 준다고 그랬었죠? 뭐 10억 엔인가 준다고 했었는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있는 단체에서 거부했죠, 그때. 자, 남아있는 민간 배상 문제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일본 정부는 왜 이렇게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의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인정하지도 않고 사과하지도 않고 배상하지도 않으려 하는 걸까요? 자, 일본은 사실 되게 경제적으로는 부유한 나라잖아요. 돈 때문은 아닐 거예요.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일본 정부가 이렇게 민간 배상 문제에 대해서 당당하게 거절하고 강하게 나오는 이유는 1965년 박정희 정부 때 한일협정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경제 개발 자금을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 청구권이 소멸했다라는 논리를 일본 정부가 내세우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일본 정부는 그때 박정희 정부에서 한일협정 했잖아. 그때 우리 너네한테 돈 줬잖아. 한국한테. 돈 엄청 많이 줬잖아. 자, 그때 다 끝난 거야. 식민 지배에 대한 피해 배상 다 끝났어. 그러니까 개인이 개별적으로 일본 정부를 향해 뭐 배상해달라? 그 청구할 수 없어. 소멸됐어 이미. 끝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런데 18년 한국 대법원은 한일협정의 내용을 개인 청구권에 적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합니다. 즉, 국가 간의 배상은 그때 이루어졌지만 개인의 청구권은 아직 소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인이 일제한테 입은 피해에 대해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본이 그때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했고 경제적인 보복을 먼저 하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해가지고 일본 제품 사용 안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이런 건 없었다. 국가의 개입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이거는 자발적으로 쉽게 말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한 거다. 성매매 여성이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자, 매주 수요일 주한 일본 대사관 앞에서는 수요 집회라는 것이 열립니다. 피해자 할머니들과 관련 단체 그리고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모여서 매주 수요일 집회를 하고 있지만 일본은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 천해를 맞이했고요. 그리고 평화의 소녀상, 평화의 소녀상이 전국 그리고 전 세계 주요 도시에도 많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표현하는 건데요. 대전에도 있어요. 대전시 교육청하고 그 시청 있는데 그쪽에 교육청에서 이제 조금 더 그 우체국 쪽, 둔산 우체국 쪽으로 가면은 공원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시즌에 가면은 평화의 소녀상에 꼭 목도리가 이렇게 메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시민들이 겨울에 춥지 않게 목도리, 그리고 털모자, 그리고 털장갑 이런 것들을 많이 씌워주죠. 그리고 외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주 이것을 찾고 시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행성평가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일제 민족 말살 정책에 대한 설명입니다. 전국에 신사를 세우고 참배할 것을 강요했다. 맞네요. 조선 동아 한글신문 잡지 간행을 허용이 아니라 폐간시켰죠? 틀렸네요. O, X입니다. 2번 국가총동원법이 제정되었을 무렵 일제가 실시한 정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국가총동원법은요. 1938년입니다. 근데 이 문제 약간 좀 문두가 이상해요. 제정되었을 무렵이면 38년 그 무렵을 물어보는 건데 되게 모호하게 물어봐서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니까 그냥 국가총동원법이 만들어지고 적용되던 시기, 즉 38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1938년 이후부터 45년까지 그냥 사이에 있었던 일을 다 물어본 거예요. 좀 이상해요, 문제가. 자, 1번 징병제 실시 한국청년 전쟁터 끌고 간 거 1944년인데 이것도 국가총동원법이 적용되던 시기이기 때문에 맞다. 자, 그리고 산미증식 계획을 중단하고 식량 배급제 실시. 요거는 다 맞는 얘기인데 산미증식 계획 중단이 아니고 재개죠. 다시 산미증식 계획을 하잖아요. 틀렸고. 젊은 여성 강제로 끌고 가 일본군 위안부 동원 맞고요. 무기 만들기 위해 녹그릇, 농기구 등 금속 뺏어가서 공출제도, 국민징용령, 한국청장년 탄광 공장의 강제도 이것도 맞아. 그 정답은 2번. 서술 자체가 잘못됐죠? 근데 어쨌든 요 제정되었을 무렵 요 말은 좀 모호해요. 좀 이상해. 자, 어쨌든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한국신민서사 암송 강요받았던 시기, 이게 바로 30년대 후반부터 한국신민화 정책이 적용되던 그 시기 보면 되는 거죠. 자, 한국인 대상으로 태형을 집행하는 헌병경제, 이거는 무단통치기다. 1900 몇 년대? 10년대. 회사 설립 허가받기 위해서 회사령이 만들어졌던 시기죠. 1910년대. 경부선철도 개통은 요거는 1900년대. 그다음 국가총동원법 제정, 요거 38년. 30년대 후반, 요거 맞다. 4번 정답. 토지조사 사업 1910년대죠. 자, 그래서 요런 문제가 오히려 더 전형적인 문제예요. 이렇게 30년대 후반을 물어보고요. 30년대 후반 있었던 일을 골라내라 하고 하면서 이렇게 10년대나 뭐 20년대 지식을 섞어 넣는 거, 뭐 이런 거, 이런 게 잘 나옵니다. 자, 4번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 일제는 만주를 점령한 이후 만주를 농업원료지대로, 한국을 중화공업지대로 설정하고, 이거 별로 그렇게 중요한 말은 아니지만 조선공업화 정책을 실시합니다. 조선공업화 정책. 빈칸은 요거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고요. 여기까지가 또 2학년 기말 시험범위네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거 연도 같은 거 좀 꼼꼼하게 봐주시고요. 열심히 공부하셔서 원하는 수준의 결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